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버로드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자, 이제 노르망디에 연합군에 상륙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상륙 준비까지 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이 오버로드 계획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프랑스를 해방을 하고 독일 본토로 진격하기 위해서 이 대규모의 연합국 병력의 이 발판을 이 서부 유럽 내에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을 해서 독일 본토로 진격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바로 오버로드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작전은 크게 이제 예비 단계로부터 근거지 확보 단계로까지 5단계로 수립을 했었죠. 연합군은 일단 제공권을 당시에 장악을 하고 있었고요. 또 미국의 지원으로 인해서 연합군은 영국 본토 내에 방대한 양의 전쟁 물자와 병력을 집결할 수 있었고요. 또 병력이 약 287만 6천, 함선 5,300척, 항공기 12,000대 정도를 해서 연합국은 상당한 병력의 우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반면에 독일군은 이때 소련하고 독소전쟁 말기에 있었기 때문에 동부전선의 대부분의 병력과 장비와 무기들이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서부 유럽 쪽에서는 이 우수한 부대들이 보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부전선 독일군 총사령부인 이 룬드슈테트 원수가 나름대로 전력 증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그러한 우수한 병력과 장비들은 다 지금 독소전쟁에 다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상당히 이 부대가 우수한 부대가 아닌 열시한 부대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특히 포병이 부족했고 또 전략 물자와 연료 등이 부족했고 연합국의 지속적인 폭격으로 기동력이 상당히 저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중 소위 말해서 제공권을 지금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 공군이 절대적으로 부족을 했죠. 그리고 전략 예비대와 공군이 열시했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결함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독일군이 연합국 상륙을 물리치기 위해서 두 가지 독일 수뇌부 내에서 두 가지의 안이 서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병력이 열시하기 때문에 상륙을 허용하면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단계, 연합국이 교두보를 확보하기 전에 경멸을 하자는 소위 말해서 전략적 기동 방어를 이제 주장한 룬드슈테트 측하고, 자, 롬멜은 지금 현재 해안선에서 상륙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해서 해안에서 적을 경멸하자는 이 전술적 선방어 개념, 이 두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히틀러가 롬멜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해안가에서 이제 적을 견멸하는 이 전술적 선방어 개념에 의해서 연합군의 상륙을 저지하고 격퇴하기로 그렇게 독일은 계획을 세웠죠. 자, 이게 이제 당시에 연합군과 독일의 배치 상황입니다. 좀 한번 볼까요? 보면 우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 일대가 노르망디 지역입니다. 노르망디. 이 지역에 이제 상륙을 하겠다는 것이죠. 프랑스가 이제 당시 독일군이 프랑스에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연합국이 영국에 이제 대규모로 상륙하기 위해서 집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영불해협이죠. 영불해협이고요. 이 강을 건너서 해협을 건너서 이제 이 연합국이 노르망디에 상륙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결국 이제 독일 본토로 벨기에를 거쳐서 독일 본토로 이제 진격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게 바로 이 오버로드 계획의 전반적인 상황이었죠. 자, 이 노르망디 상륙에 대해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상륙 예정일은 44년 6월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4일에 이 새벽 출격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엄청 몰아쳤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당시에 연합군 총사령관이죠. 아이젠하워 장군은 이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요.
악천후를 무릅쓰고 공격을 단행할 것인가 아니면 연기할 것인가 이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요. 만일 그대로 단행을 하다가 폭풍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겠죠. 그러나 연기를 한다 그러면 상륙해안의 조수 조건 때문에 다시 한 달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 공격군의 이 사기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피를 말리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날은 6월 6일로 정해졌어요. 이 일기가 불순했던 이 일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는데요. 독일군의 이 초계정들이 이 풍랑 때문에 모두 귀향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군 선단들인 이 노르망디 해안까지 발각되지 않고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 5일 날 원래 계획된 것을 하루 늦춰서 6월 6일 날 이제 상륙을 작전을 개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륙 해안은 이 유타, 오마하, 골드, 주노, 스워드 등 해서 이 5개 지역으로 미리 구분을 했습니다. 유타와 이 오마하 해안에는 이 브래들리 중장이 지휘하는 미 제1군 예하의 7군단과 5군단이 각각 상륙을 하고요. 또 댐시 중장이 지휘하는 영국군의 제2군 예하의 제30군단은 이 골드 해안에, 그리고 제1군단은 주노와 스워드 해안에 상륙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30분부터 제82 공수사단과 101 공수사단, 미국 공수사단이죠. 이 미 82, 101 공수사단은 유타 해안의 서쪽에 낙하를 하게 되죠. 제82사단의 임무는 메르델의 강상의 교량들을 점령을 해서 내후에 쉘브로항 공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미리 공수부대가 교량을 점령해서 상륙군들이 상륙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공수사단의 투입 목적이었죠. 제101사단에게는 이 유타 해안에 대한 독일군의 반격을 저지해서 제4사단에 상륙을 엄호하는 임무가 부여가 됐습니다. 같은 시각 이 깡시 동쪽에 투하된 영국의 제6공수사단도 오르노 강상의 교량을 점령을 함으로써 이 상륙군의 좌익을 엄호할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비록 강풍으로 인해서 분산되기는 했지만 주어진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14분 예정보다 조금 빠르게 상륙 해안에 대한 공군의 점술 폭격이 개시가 되었고 5시 35분 이 상륙 선단에 대한 이 독일군 해안포대 포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출 직후인 5시 50분 이 한포 사격이 해안 일대를 뒤덮기 시작했고요. 6시 30분에 유타 해안과 그리고 오마하 해변에 미 상륙 부대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유타 해안에 상륙한 미 제4사단은 이 공수부대 덕분에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불과 3시간 만에 교두보를 확보를 했습니다. 전 상륙부대 가운데에서도 가장 경미한 피해를 입었던 게 바로 이 유타 상륙부대였어요. 자, 그러나 오마하 해안은 이 상륙지역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시설이 있었을 뿐 아니라 마침 그 부근에서 훈련 중이었던 독일 제352 사단의 이 적극적인 반격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라이벤 일병 구하기 그 영화 장면 이야기를 했죠. 그 장면이 첫 장면이 바로 이 오마하 해변에서 전투 장면이죠. 그래서 이 독일 제352 사단의 적극적인 반격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높은 파도와 이 총탄 세례 때문에 상륙용 주정들은 제대별로 상륙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혼재해서 막 섞여서 서로 이 뒤죽박죽이 된 이 부대들은 이 은폐물조차 전혀 없는 해안에서 이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피해 물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미군은 겨우 소집단으로나마 통제력을 회복을 하고 이 전투 공병에 협조하여서 방어진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서 그런대로 교두보가 자리를 잡게 될 때까지 사상자가 무려 3,000명에 달했습니다. 자, 영국군 상륙부대들은 미군보다 조금 늦은 7시 20분경 해안에 도달을 했는데요. 세 군데의 해안 모두에서
골드하고 주노, 스워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 군데 해안 모두에서 예상보다 비교적 경미한 저항이 있었을 뿐이고요. 영국하고 캐나다 사람들도 이 당일로 교두보 확보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일단 상륙에 성공한 연합군은 서로 떨어져 있는 이 교두보를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전개를 했는데요. 후속 부대와 이 물자의 상륙을 서둘러서 D 플러스 6일까지 32만 6,547명의 병력과 54,186대의 차량 그리고 10만 4,428톤의 보급품을 양육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독일군이 연합군을 해안에서 몰아낼 수 있다는 희망은 이 물거품처럼 이제 사라져 버렸고요. 가득 찬 물그릇에서 이제 물이 넘쳐 흐르듯 이 연합군의 물결은 이 내륙으로 밀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6월 27일 쉘브르항이 점령이 되었고요. 또 7월 18일에는 생로가 24일에는 까앙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오버로드 계획의 제4단계인 교두보 확장이 달성이 되었고요. 유럽 대륙의 발판을 구축하자고 했던 연합군의 오랜 이제 수건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한편 상륙작전이 시행된 직후 이 해안에는 새로운 명물이 생겨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멀버리라고 불린 이 조립식 인조 부두였습니다. 해안 앞바다에 거대한 이 콘크리트 상자와 이 기둥들을 가라앉히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해안까지 이 강철 교량이 가설이 됨으로써 이 급조 부두는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수많은 낡은 선박들이 그 배후에 이 자침되어서 이 훌륭한 방파제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멀버리는 처칠의 구상에서 비롯돼서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전체의 폭은 약 2마일 정도였고 한 3.2km 정도 된다는 것이죠. 미국과 영국군 상륙지역에 각각 하나씩 만들었는데 이 양육 능력은 하루에 6,000톤 규모였는데 아깝게도 이 미국 지역에 만들어진 이 멀버리는 40년 내에 대폭풍으로 사흘 만에 6월 1일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국군 것은 그 뒤로도 내내 연합군의 병력과 물자 양육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죠. 그래서 롬멜의 참모장이었던 이 슈파이델 장군은 이 멀버리가 이 오버로드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군은 어째서 힘없이 물러섰을까요? 자, 이 지도는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대로 이 유타 해안이죠. 유타 해안. 그 다음에 이 오마 해안이고요. 이 골드 해안, 주노 해안, 그리고 이제 이 스워드 해안, 이 5개 상륙 지점이죠. 이 오마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경미하게 이제 저항을 받고 상륙을 했다고 그랬죠. 오마에는 약 3,000명 정도의 그 사상자가 발생했고, 어쨌든 이제 교두보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돼서 이제 내륙으로 진출할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어째서 독일이 힘없이 물러서게 되었던 건가요?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독일군의 전투력이 열세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 독일군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요인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 제공권과 제해권의 상실입니다. 특히 연합군 공군의 폭격은 이 독일군의 병력 이동을 방해를 해서 효과적인 반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원래 상륙부대에 대한 역습의 승패는 예비대의 집중 속도에 좌우되는 것인데, 이 노르망디 방면으로 향한 독일군의 이동은 이 폭격으로 극심한 제한을 받아서 소규모적이고 이 단편적인 투입만이 가능하였던 것이죠. 이 때문에 수차에 걸친 독일군의 축차적인 반격이 격퇴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오히려 시시각각으로 증강되어가는 연합군의 압력마저도 지탱해내기가 어렵게 되었죠. 두 번째는 독일군의 이 연합군의 기만 방책과 그들 자신의 편경으로 인해서 이 바드 깔레에 지나치게 집착을 했습니다. 독일군이 일찍부터 연합군이 만일 해협을 건너서 상륙에 온다면 대부대 상륙을 위해서는
최단거리인 이 깔레 쪽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40년 깔레 바로 우측에 있는 덩케르크에서 당한 참패를 역시 같은 그쪽에서 갚으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뒤에도 그 규모가 전 공격군의 20% 미만이라는 이 잘못된 정보 판단을 내림으로써 이 장차 패턴이 이끄는 주공부대가 깔레로 상륙하리라고 오산을 했던 것이죠. 깔레 방면이 이 주공이 될 것이라는 이 독일군의 확신은 D-Day 6주 후까지도 이 방면에 제15군 예하 19개 사단을 요지부동으로 묶어 놓게 만들므로써 결과적으로 노르망디 방면에 대한 조기 대책을 취할 수 없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이 노르망디가 주공이라고 판명이 된 이후에도 이를 격퇴시킬 만한 전략 예비대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독일군이 쉽게 연합군의 상륙을 허용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교두보를 확보를 했으니까 교두보를 돌파하는 단계가 남았죠. 자, 연합군은 이제 3단계 작전으로 돌입을 합니다. 이 교두보를 돌파하고 이제 교두보를 확장하는 이런 단계죠. 자, 7월 24일까지 이 생로에서 이 깡을 잇는 선을 점령해서 이 교두보 확장 단계를 완료한 연합군은 장차 이 대규모의 공격적인 공격을 위해서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평균 3만 톤의 보호품과 3만 명의 병력이 하선이 되었고요. 패턴이 지휘하는 제3군도 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패턴이 이제 정원이 된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 독일 측은 적지 않은 내부적 혼란을 겪고 있었고요. 쉘브르항 점령 직후 이 룬더슈테트와 롬메는 방어에 보다 용이한 센강성까지 철수를 히틀러에게 건의를 했다가 오히려 7월 3일 이 룬더슈테트가 해임을 당해버립니다. 17일에는 롬멜도 의문의 공중공격을 받고 이 부상을 당해서 이제 물러나고 맙니다. 이 두 사람의 빈자리는 이 클루케 장군이 겸직을 함으로써 이제 메워졌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7월 20일에는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해서 국내가 소란해지고 히틀러는 이 척근 보좌관들마저도 불신하게 됨으로써 군사작전을 거의 독단에 의해서 이끌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이때부터 독일이 이제 패망의 징조가 보이는 것이죠. 이때부터 히틀러가 어떤 척근들을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대대급 기동까지를 히틀러가 결심을 하고 일일이 승인을 받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게 상당히 전선에 있는 지휘관들에게서는 융통성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죠. 어쨌든 독일의 패망은 뭐 히틀러의 어떤 행동 방향을 봐더라도 우리가 이미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코브라 작전을 통해서 확장된 교두보 안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연합군은 이제 프랑스 내륙으로 돌파 작전을 계획을 했는데 이게 바로 코브라 작전입니다. 이 코브라 작전에 의하면 이 강력한 공중 폭격과 제1군의 지상 공격으로 이 독일군 방어선에 간극을 형성하고 또 뒤에서 도사리고 있던 8군단이 이 간극을 통해서 코브라의 머리처럼 뛰쳐나가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독일군도 결사적인 각오로 돌파를 저지하고자 유리한 지세를 이용해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세라는 것은 이 일종의 장벽인데요. 몇 미터나 되는 제방 위에 이 수년씩 자란 관목이 덮인 뚝이었습니다. 이 뚝을 돌파하기 위해서 브래들리는 이 큘린이라는 한 기병 하사의 건의대로 전차 앞머리에 강철에 뿔을 장치함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됩니다. 코브라 작전은 7월 25일 9시 30분 이 공군의 융단 폭격으로 막을 올리고요. 2,500대의 항공기가 생로 철로를 따라서 길이 7마일, 폭 2마일 정도의 면적에 4천 이상의 폭탄을 투하를 했고요. 11시부터 미군 3개 사단이 맹공격을 가해서 돌파구를 형성을 합니다. 8군단이 돌파구를 통해서 물밀듯이 밀어닥쳐서 7월 말까지 그랑빌하고 아브랑시를 점령을 하고요. 이로써 연합군은 이 브레타뉴 반도의 통로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독일군의 좌익을 위협하면서
동쪽으로 급선회해서 이 생강과 파리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코브라 작전은 프랑스 내륙으로의 돌파 작전이죠. 결국은 생강과 파리 방면으로 이 코브라 작전을 성공을 시킴으로써 최종 상태인 생강과 파리 방면의 진출 가능성을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럭키 스트라이크 작전을 감행을 했는데요. 이 코브라 작전이 끝난 8월 1일 이 브래들리는 제1군의 지휘관을 핫지스 중장에게 이양을 하고 제1군과 제3군으로 새로이 편성이 된 제12집단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8월 1일 패턴의 제3군은 새로운 진격을 개시해서 3일에 랜드를 점령하고 브레타뉴 반도를 고립을 시키죠. 자, 이때 아이젠하워 총사령부는 최초로 오버레드 계획을 일부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패턴의 제3군이 이 브레타뉴 반도를 소탕을 하고 브레스트 항을 비롯한 모든 항구를 개방하는 것이 임무였는데 이 항구들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쉘브르 항의 경우처럼 독일군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 본래의 계획을 변경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패턴에게는 제8군단 하나만을 브레타뉴 방면으로 보내서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자신은 직접 3개 군단의 주력 부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급회전해서 생강 서쪽을 조기에 확보하라는 명령이 하달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럭키 스트라이크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꽃피 풀린 이 말처럼 거침없고도 맹렬한 패턴의 진격으로 벌써 8월 8일에는 100마일이나 떨어져 있던 르망 지역이 점령이 되었고요. 이 때문에 독일군의 좌익은 잘 들은 칼에 의해서 썩 베어져 나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럭키 스트라이크 작전을 통해서 생강 서쪽 지역까지 조기에 패턴 장군이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코브라 작전을 통해서 프랑스 내륙으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생강 서쪽까지 조기에 패턴 장군의 제3군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팔레이즈 아르장단 포이전이 수행이 되는데요. 이 패턴의 제3군이 이 아브랑시 지역을 돌파를 하고 프랑스 평원으로 진출을 하자 독일의 룬더슈체트의 후임 장군이 글루케라고 그랬죠. 이 글루케는 그 기세를 도저히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히틀러에게 생강선으로 후퇴해서 방어할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히틀러는 오히려 모든 기갑부대를 동원해서 이 모르땡 방면에서 반격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히틀러의 의도는 이 모르땡 쪽으로부터 이 아브랑시로 진격을 해서 이를 재점령을 한다면 이 패턴의 3군은 차단 고립이 될 것이고 또 노르망디 방면에 대한 압축도 가능하리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는 글루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버바흐 장군 휘하에 있는 이 특수기갑군 6개 사단을 편성을 해서 8월 7일 이 새벽 기습 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기습 공격을 개시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연합군의 적극적인 예비대 투입과 이 맹렬한 공중 공격으로 이 독일군의 진격은 모르땡에서 저지되고 말입니다. 일단 이 독일군의 예봉을 꺾은 연합군은 이를 차단하고 섬멸하기 위해서 패턴군을 르망으로부터 아르장단 방면으로 북상을 시키고요. 크레라르 휘하의 캐나다 일군을 팔레이즈 북쪽으로 남진을 시킵니다. 남쪽으로 진격을 시킵니다. 이 모르땡 방면에 병력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측면이 약화된 이 독일군은 연합군의 공격을 저지할 수가 없었고요. 패턴은 13일 이 아르장 땅을 크레라라는 16일에 팔레이즈를 탈취해서 바야흐로 올가미가 완성되는 그런 단계에서 올가미처럼 이렇게 완성이 되어버리죠. 패턴 장군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요. 또 우익에서 이렇게 공격을 했죠. 진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아르장 땅과 저에서 올가미가 이제 완성될 그런 단계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독일군의 주력 부대는 아르장 땅과 팔레이즈 사이에 약 15마일 정도의 간격을 통해서 결사적인 탈출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20일 이 샹부아에서 연합군이 합류해서 포위망이 닫혔을 때 이 독일군은 5만 명의 포로와 1만 명의 사상자를 남겼죠. 자, 이처럼 비록 괴멸을 면했다고는 하지만 독일군이 이 아르장 땅 포위전에서 팔레이즈 아르장 땅 포위전에서 입은 상처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조직적이고 완강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던 시간과 병력을 박탈을 당함으로써 이 독일군은 방어에 유리한 센강을 쉽사리 돌파를 당하고 급기야는 이 독일과 프랑스 국경선까지 일사천리로 패퇴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8월 25일 파리가 해방이 됩니다. 파리가 해방이 되고 오버로드 계획의 최종 단계인 근거지 확보는 예정보다 10일이나 더 빨리 성취가 되죠. 자, 여기 파리가 드디어 회복을 합니다. 8월 25일 날. 그래서 오버로드 계획의 최종 5단계인 이 근거지 확보는 계획보다 10일이나 빨리 달성이 되죠. 우리가 최초에 D 플러스 90일까지 근거지를 확보하는 게 오버로드 계획이었죠. 그래서 한 80일 만에 파리를 점령함으로써 프랑스를 완전히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자, 안빌 상륙작전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죠. 프랑스 남부 지역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노르망드 상륙의 부대들이 성공적인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동안에 이 연합군은 남프랑스 해안에 대한 또 하나의 상륙작전을 했는데 그게 바로 안빌 작전이라고 했죠. 이 안빌 작전의 목적은 남프랑스 지역에 있는 독일군이 노르망디 방면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견제 상륙이었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칸네를 비롯한 이 지역이 안빌 상륙이 이루어졌던 프랑스 남부 지역이죠. 이 지역. 그래서 또 지중해의 모든 항구 특히 마르세유를 통해서 이 연합군의 부차적인 병참선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내포가 되어 있었죠. 이 패치 중장이 지휘하는 미 제7군 예하 제6군단은 이 8월 15일 아침 칸네와 툴롱 사이의 해안 일대에 상륙을 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 있던 독일군 제19군인데요. 이 제19군은 제노아 부근에 상륙이 시행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저항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연합군은 첫날만 해도 8만 6천의 병력과 12,000대의 차량과 4만 6천 톤의 보호품을 양육하는 데 대성공을 거두었죠. 그로부터 며칠 새에 교두보를 벗어난 이 미군 사단들은 그레노블을 향하여 북상을 하든가 로노 강을 따라서 독일군을 추격을 해가면서 타시니 휘하 프랑스 부대는 서진을 해서 8월 28일 툴롱과 마르세유를 탈환하게 되죠. 상륙한 이후에 이 방향으로 계속 진격을 프랑스 내륙으로 진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작전 기간 중에 양군의 손실은 독일군이 8만, 연합군은 7,200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남프랑스에 상륙한 연합군은 예상 외의 큰 성과를 거두고 이제는 대륙 내의 전 연합군 전선의 남쪽에 측방을 담당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독일군 국경선까지 계속 공격해가 나는 이 서부 방면으로의 추격 작전 단계입니다. 연합군은 원래 오버로드 계획을 완료를 하고 난 뒤에 재편성과 병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센강성에서 약 3개월간 이제 부대 진군을 멈추고 재정비를 할 계획이었지만 이 팔레이즈 아르장 땅 포위전 결과 이 독일군의 전력이 극히 쇠약해졌고 또 안빌 상륙작전도 예상 외의 호조를 보이자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고 독일 국경선으로 향해서 계속 진격하기로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연합군의 진격로는 대략 이 아르덴느 삼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북쪽 통로와
남쪽 통로가 있었는데 아이젠하워는 아미엥, 몽, 리에즈를 거쳐서 독일의 산업 중심지인 이 루르 지방으로 직접 연결되는 북쪽 통로에 주공을 두기로 결심을 했죠. 자, 이게 북쪽 통로입니다. 이게 이제 남쪽 매치하고 있는 이쪽이 남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북쪽 통로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주공을 두는 것이죠. 이 주공을 두고 계획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몽고메리 제21집단군에게 이 주공 임무를 맡깁니다. 북쪽 통로에는 모든 병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거대한 엔트워프 항구가 있었죠. 엔트워프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워프 항구를 장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죠. 또한 영국을 무던히도 괴롭혀온 이 V 로켓 발사 기지가 이 암스테르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앞섰던 것이죠. 따라서 베르댕 메츠를 거쳐서 또 하나의 고급지대인 자르로 이어지는 남쪽 통로는 조공이 되었고요. 아래쪽은 조공이 되었고 브래들리 제12집단군이 조공을 담당하되 좌익의 제1군은 몽고메리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몽고메리 장군의 제21집단군이 주공으로 아래쪽에서 브래들리 장군의 제12집단군이 조공으로 공격을 하면서 브래들리 장군의 제일 왼쪽에 있는 부대들은 주공인 이 북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겼던 것이죠. 공세는 8월 26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몽고메리 휘하에 캐나다 제1군이 해안을 따라서 북동쪽으로 전진을 하면서 좌익을 엄호하는 동안에 영국 제2군은 아미행을 거쳐서 9월 3일 브리셀을 해방을 시키고 이튿날에는 엔트워프를 점령을 합니다. 자, 엔트워프를 점령을 했죠. 이 엔트워프 항구는 병참선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지역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한 바 있죠. 자, 그러나 이 엔트워프로부터 해안까지 약 60마일에 달하는 이 쉘데 항구를 아직도 독일군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항구를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군은 이 쉘데 항구의 즉각적인 소탕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 몽고메리의 우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정원된 브래들리 휘하의 미 제1군단은 9월 3일 몽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동쪽으로 진군을 해서 7일에 리에즈를 탈취를 합니다. 벨기에 북방의 리에즈죠. 리에즈를 탈취하고 다시 10일에는 룩셈부르크시를 해방을 시킵니다. 남쪽의 조공이 결국은 조공의 제일 왼쪽 부대가 리에즈와 룩셈부르크를 해방을 시켜서 주공을 지원을 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던 것이죠. 자, 주공이 이처럼 성공적인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동안 이 홀로 조공 방향인 남쪽 통로로 진격한 패턴의 제3군단, 패턴의 제3군단은 여기죠, 이거. 3군단. 패턴의 제3군용의 패턴 부대예요. 패턴의 부대인데 이 중에 패턴 이하의 이 3군단이 나홀로 진격을 해서 이 8월 29일 랭스를 점령을 하고요. 그리고 31일에 베르댕을 해방시키고 9월 7일에는 메츠 남쪽의 모젤 강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도처에서 풍지박산이 된 독일군은 이 지상과 공중으로부터 이 끊임없는 추격을 받으면서 프랑스를 횡단해서 서부 방벽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연합군은 대략 9월 14일경에는 거의 모든 전선에서 독일 국경선에 도달을 하게 되죠. 자, 서부 방벽은 이 히틀러가 설치한 것인데요. 자, 이 대략 독일 국경선 선상을 통해서 구축된 것이 바로 이 서부 방벽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독일군이 이토록 비참한 퇴각을 했다고 해도 그들이 완전히 붕괴된 것은 아니었죠. 노르망디 일의 서부 방벽까지 쫓겨오는 동안 이 독일군의 병력 소신은 120만 명에 달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1000만이 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밤낮을 폭격에 시달려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독일의 공장들은 고도의 생산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독일군은 스스로 마음 든든히 여기고 있는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서부 방벽이라는 것이에요. 웨스트 월이라고 일명 지그 프리드선이라고도 합니다. 이 스위스 접경으로부터 라인강 하류 네덜란드와의 국경 지역까지 구축된 이 서부 방벽은 1936년에 히틀러가 라인란트에 진주한 직후에 착공이 되어서
39년에 완공이 된 이 국경선 방어지대예요. 그래서 수백 개의 콘크리트 벙커와 이 대전차 용치 장애물 등 이 각종 방어시설로 아주 견고하게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부 방벽은 종심이 약 3마일, 그러니까 한 4.8km 정도 되죠. 종심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진지 내에서 기동전마저 가능할 정도로, 그 중에서도 이 자르 지방이 가장 강력하고 라인강 상류와 하류 쪽은 비교적 경미하게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히틀러는 이 흐트러진 전열의 재정비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9월 5일 룬더슈테트를 최고사령관에 다시 기용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앞에서 룬더슈테트를 해임을 했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해임을 하고 글루케가 겸직을 했었는데 다시 룬더슈테트를 복직을 시킵니다. 한편 이 무렵 연합군은 병참 사정의 악화로 전진 속도가 차츰 늦춰지는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보급난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는 이 아이젠하워 자신의 보고서만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아이젠하워가 이야기하기를 이 대가 품목으로서 매월 36,000정의 소총과 700문의 박격포, 100문의 야포, 500대 전차, 2,400대 차량이 필요했고요. 야전용 전선은 월 평균 66,400마일, 그리고 야포와 박격포탄은 소모량의 월 평균 한 800만 발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젠하워 장군의 진짜 고심은 뭐였냐고 하면요. 대륙 내에 병참 물자 고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500마일 이상이나 떨어져 있던 이 전방 부대까지 어떻게 해서 보호품을 운반해 주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때는 이 레드볼 익스프레스라고 명명된 긴급 수송 작전도 전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리 장군 총지휘하에서 북프랑스의 모든 항구로부터 보급품을 실은 약 7,000대의 트럭이 호송 체제에 의해서 매일 20시간씩 전선으로 일방적으로 운행이 되었고요. 도중에 운전병만 이제 교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개 사단이 하루에 600 내지 700톤의 이 보급품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당시에 이 보급난은 이 레드볼 익스프레스와 같은 이 비상대책으로도 완전히 해소시킬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엔트워프 항해 개항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연합군의 과제였다고 할 수가 있었죠.